네,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밝힌 한반도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북미 정상 간 약속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는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 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흔히 뭐 명절하면 다들 정치권 밥상머리 민심이 어떤지 확인하는 자리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밥상머리에 많이 모이지 못했을 테니까. 그래도 정치권 얘기가 어떤 주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어느 부분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아무래도 뭐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이 지금 뭐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북한의 어떻게 보면 만행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국민들 사이에 회자된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추석 이후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무혐의 처리를 사실상 검찰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카톡 내용이 일부가 나와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이제 나타나면서 아마 네. 더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석 이후에 이것이 다시 모였는데 이게 어떻게 확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네. 우려가 국민들 예. 사이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회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더 있을까요? 아마도 사실 대권 주자들 이야기도 덧붙여서 예.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추석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추석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6개월 전이 됩니다. 예. 그러면 6개월 전이라는 건 바로 내년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냐가 얘기돼야 되고 캠프가 차려지고 각 후보 경선이 일어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선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 추석이 끝나게 되면 내후년 대선에 1년 6개월 전입니다. 예. 보통 대선에 1년 6개월 전이면 그것도 역시 누가 나오냐 얘기부터 해서 각 후보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는 굉장히 큰 이슈지만 예. 그 이슈와 덧붙여서 이야기되는 건 야, 이번에 누가 나올 것 같니? 누가 유력하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밥상머리에 올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밥상머리에서. 저는 이 밥상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느라고 그 밥상머리를 아직 그렇게 함께 네. 하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단 짚어주신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단 통화에서 주목해볼 게 미국 측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애도의 뜻을 전했고요. 또 대화를 통한 진상규명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서훈 이제 안보실장하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통화가 서훈 실장이 취임한 이 2달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늦었는데 그 이유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그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가격리를 상당 기간 또 당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건데 최근에 또 현안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또 유엔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종전선언에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즉 네. 한미 동맹을 굳건히 이제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이런 문제를 동맹 간에 어떻게 여하이 좀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상당히 뭐 유연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면 뭐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휴전을 했던 당사국이 아니거든요. 예. 저희는 미국이 당사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종전선언을 상당 부분 이 비핵화 과정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싱가포르 합의에서 이 부분이 녹아져 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브라이언 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상당 기간 좀 대화의 어떤 모색을 한다면 미국도 상당 부분 유연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의 공동조사를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일단 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북이 지금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그다음에 사원 실장의 뭐 통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가 관심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와 그러니까 미국과 남한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도 없고 예. 사실은 또 지금 이 대화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외교적인 어떤 수사예요. 물론 그 안에 많은 대화 내용이 담겨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밝혀진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저는 이제 폼페이오가 7일과 8일 날 그 이제 남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일본 갔다가 우리를 방문하는데 그 전에 사실은 공식적인 어떤 대화 채널이었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왜 오는지 와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그래서 이 조율이 무엇인지는 아마 폼페이오가 실제로 방한한 다음에 제시되는 어떤 특히 북한의 어떤 무엇인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온다고 한다면 이번에 오브라이언과의 그 통화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조율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심 정도는 북한이 계속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지금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게 말씀하신 피격 사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공동조사를 그 북측에 제안을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과연 북한이 우리 공동 제안을 응해서 그럼 너네도 와서 같이 함께 조사하자 이렇게 반응할 건가는 되게 굉장히 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군 통신선이라도 복원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동 조사를 먼저 제안한 건 아니고요. 네. 재조사를 먼저 해라. 예. 북한에게. 자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감청 자산, 즉 조사 결과와 북한이 통지문에 내놓은 그 조사 결과가 몇 가지 영역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뭐 시신 훼손의 문제라든가 상부 지시를 받은 거라든가 월북이라든가 뭐 예. 이런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북한이 이런 어떤 상황, 만행을 저지른 그런 부분을 모면하려고 국제사회에 이런 통지문에 거짓 내용을 담은 거 아니냐. 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짓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네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재조사를 해서 실적으로 정확한 이 팩트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 뭐 이런 건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예. 남북 조사하자는 거죠. 공동으로. 그렇다 그러면 뭐 해역을 열어서 같이 시신 수습이라든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동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걸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이 북한, 특히나 김정은 시대의 어떤 북한의 행태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굳어지고 일종의 시신을 훼손하는 그것도 이제 불에 태우는 것들이라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거는 뭐 엄청난 범죄이거든요. 그리고 전쟁 범죄, 전쟁 규범에도 괜히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기 예.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뭐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오히려 공동조사를 수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그런 과정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평론가님 지금 북한 쪽에서 일단 미안하다는 사과를 보낸 그 통전문의 내용과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이 확연하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북에 대한 사안도 있고 뭐 시신을 불태웠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제안도 북한은 반응이 있지 않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더 대처를 해야 되며 북한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동 조사를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건 그만큼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것이죠. 남북 네.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은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하면서 이 사안, 그러니까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한 가지씩 풀어 나가려는 첫 번째 그런 그 제안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얻으려면 사실은 책임 규명이 책임자의
조사에 대한 어떤 규명이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물론 공동조사는 공동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놓고 어떤 선에서 이걸 지시했으며 누가 발표를 했으며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북한에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북한이 이런 어떤 도발과 또는 만행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진상조사에 응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바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실 근데 또 이례적인 사과를 또 북한의 지도자가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 조사를 요구를 하려면 저는 압박도 가해야 된다. 즉 압박은 어떤 압박이냐면 국제법에 호소를 하는 거죠. 이건 명명백백한 여러 가지의 국제법에 다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네바 협정을 포함해서 난민 월북 실제로 했다고 만약에 만에 하나 가정을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라도 사실은 여기 월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난민법에 뭐 사실 위반이 되고 너무나 여러 가지 위반이 되므로 제소할 수도 있고 또 유엔에 진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어떤 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북한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상황 관리를 위해서 공동조사를 사실 요구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응하지 않는 어떤 선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또 북한에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국제법에 제소를 하고 이런 두 번째 스텝을 지금 저는 차례대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좀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종전선언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측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건 유엔 연설에서 사실 이것이 당장 되려고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대화 국면으로 회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통상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북한이 굉장히 도발을 심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선제압하고 그 이후에 어떤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브라이언 보좌관하고 통화 과정 속에서도 서훈 실장이 향후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화 국면으로 회귀를 시켜놓고 정권이 바뀌어야만 사실은 어떤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적인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이 국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정권 초기에 했던 과거에 이제 반복적으로 했던 북한 행위가 더 이제 또 발생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 대통령도 종전선언하고 이 부분이 종전선언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비핵화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화두를 꺼내고 그 화두 속에서 대화를 시작해보자. 뭐 이것이 지금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긍정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조건 하나는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 국면으로 회귀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평론가님,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이 한 명 이렇게 피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종전선언, 민주당이나 정부 쪽에서 종전선언을 말하는 게 과연 이 시점에서 맞느냐.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종전선언이 됐으면 이런 불의의 사고는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이 말하는 지금 종전선언은 지금 때가 아니다. 반대쪽에서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 외교 관계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사실 외교라고 하기에는 좀 특수한 관계니까요.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국민을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힘으로 해서 동력으로 해서 협상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자신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평화 번영이든 또 예. 다른 어떤 압박이든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이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측면은 뭐냐면 네. 국민들이 지금 종전선언 좋죠.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로 나가는 거 좋죠.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뭐가 선이냐면 우리가 평화를 하려는 어떤 이유가 뭐냐면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지키려는 것이 바로 평화로 나가려는 어떤 이유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민의 한 사람이 어찌됐든 아무 이유 없이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이 표류가 아니라 억류돼 있다가 해상에서 구조되지도 않고 억류돼 있다가 사살당한 상황을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선우가 다르죠. 선우가 뭐냐면 국민들의 어떤 컨센서스는 종전선언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왜 못 지켰느냐.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남북 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 즉 북한이 그 정도의 어떤 지금 종전선언을 하는 상황에서의 인식을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인식만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나설 텐데 지금 북한의 태도는 인명을 경시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전후에 대한 책임에 회피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나오는 종전선언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태도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이 감정이 아닐까. 종전선언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현재 단계에 있어서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끝이 나나 했는데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추 장관이 SNS에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거짓말 프레임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SNS에 장문의 글이 예. 12개 항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우리가 올 초에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미 이제 올렸다면 거짓말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사실 전개됐고 소모적인 어떤 논쟁이 이루어지고 국민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어쨌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카톡의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네. 공개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장교의 어떤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주는 것, 그리고 그 보좌관과 장교가 대화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추 장관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개입한 적이 없다, 또는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리고 보좌관이 사적인 지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것인데 그것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좀 본인이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자초했기 때문에. 예. 초반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했다 그러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관대하게 봐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악의적 상습적으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언론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무관용의 원칙을 으로 대응한다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굉장히 다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검찰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무혐의라고. 그럼 그게 완전히 수면 아래로 완전히 종결이 됐나요? 마침점이 찍혀졌나요? 지금 다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지검이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한 가지는 당직 사병 25일에 현 병장 당직 사병이 전화 통화를 아들과 한 것이 맞다라는 두 가지가 확인을 시켜줬어요. 무혐의라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문자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로 데이터로 본 국민들이 이게 왜 엄마 찬스가 아니지? 이게 왜
보좌관에 대한 갑질이 아니지 보좌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문의를 해달라라고 전화번호를 오늘 줬다는데 그것 자체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는 사실 갑질이거든요. 보좌관이 왜 자신의 아들과 당대표의 아들의 문제를 갖고 3번씩이나 중요한 타이밍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문의 전화든 아니면 뭐 어떤 전화든 간에 전화를 하라고 이 장교의 전화번호를 줬다라고 오늘 해명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질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침점이 찍혀진 것이 아니라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예. 확산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아무리 뭐 검찰이 한번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그러지만 일사부재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또다시 어떻게든 특임이든 특검이든 아니면 또다시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또다시 이것이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데 예. 이 상황에서 사실 SNS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께서 최소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어야 됐다. 예. 왜냐하면 당직 사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 비판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당직 사병도 자기와 아들과 같은 시대에 같이 병사로서 함께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예. 그렇다면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해가 있었더라도 사실은 나도 사실 표현이 과했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안는 모습이었다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진전이 됐을 텐데 오늘도 있지 않은 사실을 갖고 부풀렸다라는 식으로 당직 사병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어떤 언사를 했어요. 예.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봤을 때 오늘의 SNS도 사실 해명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공격적인 태도다라고 여길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그런 개연성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